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기업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바로 금호아시아나그룹입니다.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금호그룹을 재건하기 위해서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이 부단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하지만 그룹의 재건이라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룹을 재건하게 됐을 경우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금처럼 어려워졌던 이유도 비용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국가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기업은 사실 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공장이 위치한 지역 경제, 주주들까지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은 거의 국민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근로자와 지역 경제 주주를 위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셨고요. 히오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주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공격적인 M&A로 승자의 저주에 빠져버린 금호아시아나그룹.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룹 재건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금호가에 계열 분리하기로 결정하며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서조차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승자의 저주에 걸린 금호아시아나는 정말 이대로 추락해버리는 것일까? 1946년 중고택시 2대로 시작된 금호그룹. 시작은 미약했으나 맨주먹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당찬포부는 한때 금호그룹을 재계 7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창업주 박인천 회장은 여객사업에서 타이어 사업에 이르기까지 집념과 도전 속에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고, 박 회장의 타계로 경영을 물려받은 장남 박성용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출범시키며 당시 6,900억 원이었던 그룹 매출을 이후 4조 원 규모로 끌어올렸다. 이어 경영권을 물려받은 차남 박정구 회장은 전국 각지에 콘도를 개장하고 보험업에 진출하는 등 그동안 운송과 화학에 집중됐던 그룹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성공. 그리고 삼남 박삼구 회장은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며 금호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이끌었다. 어떠한 분쟁도 논란도 없이 반세기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영권 승계. 그렇게 금호의 영광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 업계는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그저 이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업계의 기대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와 2008년 대한통운 인수가 금호를 재계 7위까지 단숨에 올려놓았지만 2년간 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쓴 돈은 무려 10조 원. 금호는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 같았지만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금액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 주요 계열사들마저 실적은 부진한 상황. 때문에 이미 많은 빚을 진 금호가 버티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계열사들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맺는 등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 사이 우애좋기로 소문난 형제지간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며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으로 나눠지게 됐다. 처참한 현실이 계속되자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박삼구 회장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그룹 정상화에 매달렸다. 대한통운 매각에 이어 금호고속, 서울고속 버스터미널, 대우건설 주식까지 패키지 딜로 매각하며 재무구조를 개선시켰고,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상태에 있던 계열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다. 그리고 2015년 금호산업까지 다시 품에 안으며 그룹 재건의 퍼즐을 완성해갔다. 이제 마지막 퍼즐, 금호타이어 인수만을 남겨둔 상황. 그런데 한때 중국 매각 가능성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금호는 자금력 부족으로 우선 인수를 추진할 수 없었고,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금호타이어가 최근 계열 분리 수순을 밟으며 박 회장의 그림에 마침표가 사라졌다. 선대 회장이 세운 타이어 사업이 계열 분리를 통해 완전히 금호가를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재계 순위에서 30위권 밖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벗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아쉬움과 달리 아시아나의 수익성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돼 또다시 제도예약의 기대를 품게 됐다. 성장과 태보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기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금호그룹. 세월의 파도 속에서 금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원래 박삼구 회장이 가장 원했었던 금호타이어의 인수,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완벽하게 좀 재건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근데 이 금호타이어가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오히려 정반대로 인수보다는 합체하는 것보다는 결별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의 성장의 한 수단은 M&A입니다. 네. 근데 M&A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SK그룹의 경우에는 뭐 에너지, 반도체, 통신 잇따라 성공을 하면서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거듭 성장을 하죠. 반면에 금호아시아나는 이 M&A 승자의 저주에 덫에 걸립니다. 네. 2006년과 8년에 인수했던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이라는 이 회사 자기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큰 회사를 이제 빚을 통해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네. 업황이 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룹 유동성 위기에 걸리면서 알짜 회사를 이제 매각하면서까지 정상화에 나섰습니다만 결국 사실은 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는 지분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지분이 절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채권단이 그룹 이 분리 수순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1960년에 금호타이어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당시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창업주의 경우에는 1947년에 고 박인천 창업주가 택시 2대로 중고 택시 2대로 운송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금호고속을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고 보니까 1950년대 보니까 길도 워낙 안 좋았죠. 네. 양질의 타이어가 필요하니까 이걸 직접 만들어봐. 이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타이어 생산을 직접 결정했던 게 1960년이었습니다. 당시 사명이 삼양 타이어였는데요. 이 타이어가 이제 금호 타이어의 전신이었는데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해에 타이어 20개 만들었어요. 20개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간 지금 6,500만 개. 그러니까 글로벌 이 뭐 매출 기준 14위. 그리고 국내 2위 업체로 발돋움하면서 성장성을 내보였는데 그러나 2006년과 8년에 인수했던 이 대우조선과 이제 이 대한통운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또 중국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네.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워크아웃을 뭐 했다가 다시 졸업했다가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네.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사실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중국의 더블스타라고 하는 타이어 기업에게 인수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계속 협상을 저울질해 오다가 결국은 이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다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표면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근데 결국에 그 시나리오의 종점을 보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결국 박삼구 회장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금호타이어를 인수를 하려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던 더블스타가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거쳤었는데 박삼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상표권, 그 네. 문제와 여러 가지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좀 저지를 하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국내적인 정서도 국내의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중간에 또 이 더블스타하고
또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더블스타가 원래 애초에 제시했었던 9,550억 원을 낮춰서 7,200원으로 이제 재협상을 하기를 원했고 실적이 나빠서 그랬었죠. 그렇죠. 실적도 나빠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격을 좀 낮췄고요. 네. 채권단은 이게 가격이 낮춰지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장 그것들이 장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고용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거기다 같이 패키지로 넣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더블스타가 손을 떼고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렬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럼 박상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 매수권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뭔가 박상구 회장이 자꾸 이제 이 회사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그럼 자구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 네. 그래서 9월까지 그 시한을 줬는데 9월까지 해서 마련한 시한이 그 기한이 6,3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다시 정상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이걸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유력했었던 두 양쪽의 그룹이 전부 다 이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채권단이 이제 좀 당황하게 된 거죠. 네네. 두 유력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 회사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약 1조 8천억 정도 되는 여신이 지금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것을 보고서도 지금 들어올 만한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그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채권단에서는 그러면 금호타이어에게 당신들이 자구안을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구안이 워낙 미흡해서 채권단이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경영권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이 경영권 포기라는 게 반강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구안을 마련할 때 이미 박상구 회장이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경영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배수진도 쳐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네. 아마 채권단은 박상구 회장의 기본적인 그 인수 태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구 회장은 기본적으로 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어떤 식으로 정치 어프로치를 했냐면 네. 이 박상구 회장이 옛날에 대우건설하고 그 대한통운을 인수한 네. 장본인 아닙니까? 네. 비슷한 형식으로 인수를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돈이 아니고 네. 계열사 여러 가지를 했는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경영권과 인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 채권단하고 굉장히 부터 갈등 양상이었습니다. 뭔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그렇죠. 빌려오거나 아니면 회사채 그런데 발행했을 이미 때.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무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미 그 KDB는 어떤 그 상태냐면 그 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에 이미 1조 2천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네네. 아시안 항공에도 8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네. 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미 2조 원을 빌려놨는데. 빌려놨죠.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또 뭐가 걸렸냐면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혁신과제라는 것을 정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산업은행이 기속적으로 요구를 듣고 그 정부 요구를 받고 있는 게 네. 더 이상 그 일반 기업의 그 지분이나 채권을 빨리 털어내라. 네네. 이 국민의 세금이다. 이런 압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박상구 회장 입장에서는 개인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놓이면서 아마 채권단의 좀 강력한 조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미 2조 원을 꼬아놓고 빌려가 놓고 더 빌려달라고 하니 이거 뭐 지금 자구안 안 되면은 계속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더 빌려달라고 하니 이게 과연 당신에게 넘겼을 때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면서 경영권을 포기하십시오. 이게 제안이 되긴 할 것 같은데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였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박상구 회장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에 이미 그 채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네네. 그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지난번에 아시아나 주식까지 팔아버렸어요. 이게 뭐 어떤 경고냐면 네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 그룹 전체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금호타이어를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더블스타도 포기했고 금호아시아나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채권들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금호타이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 그렇죠. 신뢰의 가장 첫 네. 번째 신호는 뭐냐 하면 박상구 회장에게 입찰 금지를 참여를 하지 말아라고 아예 서약을 하라라고 지금 나오는 상태예요.
입찰 금지까지.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걸 재값을 받기를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산업은행은 분명히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인데 네. 박상구 회장이 계속 그 입질을 하고 있으면 네. 시장에서 불신을 주기 때문에 네. 아예 금지 세액까지 해라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간 상태죠. 그렇죠. 뭐 채권 네. 결렬이 되었지만 우선협상권이라는 거는 아직 우선협상권이 아니라 우선 매수권이라는 네네. 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포기를 해야만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박상구 회장이 다시 들어와서 회방을 놓지는 않겠구나 네네. 하는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권단에서 입찰 참여 금지를 내놨다는 것은 우선 매수 청구권 없애겠습니다와 같은 이야기인가요? 거의 동일하다 봐야죠.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포기하라고 해야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매물이 빨리 시장에서 그렇죠. 신뢰를 네네. 받고 좋은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게 된 게 사실 지금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상구 회장은 이제 금호타이어 지분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0년대에 4,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알짜 자회사를 패키지 매각하면서 분명히 야 니네가 이제 최대 주주이고 CEO도 이제 자구적인 자기 자산을 좀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당시에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서 1,1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서 네오네오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우선 매수 청구권과 경영권은 유지를 해줄게. 네. 그 당시 조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좋으니까 이제 9월 말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부채 비율이 300%가 넘고요. 네. 아시아나그룹은 지금 6월 말 기준 730%예요. 부채 네네. 비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채권단의 요구를 수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상구 회장은 그렇다면 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우선 매수권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구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정상화가 될 경우 다시 한번 인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은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자가 나왔을 때 그 경쟁 입찰자보다 단 1원만 더 높게 써도 사실 인수가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맨바닥에 경쟁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 재무구조에 안 좋은 그 또 채권단의 가장 큰 채권단이 바로 산업은행이라는 게 또 네.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 금호아시아나가 금호타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박상구 회장이 개인 사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그 재무 그 지원하는 그룹과 PF라든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다. 사실 금호타이어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뒤쪽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금호타이어가 이제 독자적으로 기업이 되어서 이제 자구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회생을 하게 될 때 네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왜냐하면 인수자를 쉽게 찾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박상구 회장도 뭔가 새로운 어떤 자구안을 마련해서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네. 그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동생하고 사이가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 쪽에서 또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호 석유화학이 혹시나 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부동산의 갭 투자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 사용을 워낙 많이 하셨어요. 갖고요. 물론 동상에 도와준다면은 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금호타이어가 만약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가 된다면 이거는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 규모 자체를 굉장히 크게 축소시켜 버릴 것 같아요. 재계 순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거의 뭐 양대축이었던 금호그룹의 양대축이었던 금호타이어가 네네.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대우 뭐 건설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의 CJ그룹의 통째로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이제 만에 하나 아시아나그룹에서 이제 금호타이어가 빠져나간다면 30위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 번의 M&A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자회사들이 조금 돈 벌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혹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금호타이어를 노린다? 이 세 번째 인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장에선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지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8개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한 15조 6천억 원 가량 되는데요. 네. 여기에 3분의 1 가량이 금호타이어의 자산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거의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은 대기업 집단 기준선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마 29에서 30이 내외인데 사실은 뭐 이 순위는 업황에 따라서 금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도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금호가 이제 본연에 했던 것들, 네네. 본연에 했었던 어떤 이제 타이어며 그리고 이제 운송이며 이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계속 다른 사업을 한 겁니다. 네. 건설업에 투자를 하고 보험 뭐 캐피탈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본연의 것이 더 흔들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블스타와의 협상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금호라는 상표권을 얼마에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의무적으로 얼마나 사용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금호타이어가 만약에 아예 분리가 된다면 이 금호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사실 금호산업이라고 하는 박삼구 회장에게 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이라고 하는 넷째 박찬구 회장에게 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브랜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금호석유화학에서는 금호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호타이어가 원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호산업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서 금호산업 쪽으로 이 상표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금호산업이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박상구 회장이 이제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가 이제 네네. 가장 큰 문제죠.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박상구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는 포기를 하겠다,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인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사회통념상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표권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상표권은 채권단이 억지로 이거를 뺏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상구 회장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동걸 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네네.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가족관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금호타이어 인수에 박삼구 회장에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기준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저희가 준비한 주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옛날이요. 일단 그 경영권이 어떤 식으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이어져 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창업주는 박인천 회장인데요. 그 아래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원래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회장 자리를 물려받기로 했었죠? 사실은 5명의 5남 3녀입니다. 네네. 5남 3녀인데 3녀를 뒀는데요. 박인천 회장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2세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둡니다. 첫 번째, 아들만 경영권을 상속하겠다. 네. 이걸로 제안을 냈고요. 두 번째가 그룹 회장직은 형제간 합의에 따라 결정해라. 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주요 사안은 합의와 다수결로 하되 이제 65세가 되면 이제 금호그룹 회장직을 또 순환해라 라고 이제 해준 겁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1984년이었죠. 창업주 박인천 회장이 타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남 박성영 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재 회장으로 취임하고서도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과가. 당시에 네. 뭐 아시아나항공 출범시키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그야말로 어떤 국제적 기업으로 일궈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65세가 되던 해에 동생인 이 박성용 회장한테 넘깁니다. 네. 스스로 이제 회장직을 물러난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 금호아시아나 이런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 형제간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분명 아들도 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타 대기업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여겨졌습니다. 네네. 사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 장자 원칙이다 보니까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서 양자를 입양해서 또 물려주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 구모에는 이제 이런 65세 경영, 후임, 은퇴라는 것이 굉장히 룰처럼 이어져 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2006년과 8년 이런 이제 이 승자의 저주를 일컫는 M&A에서 잇따라 실패하다 보니까 박상구 회장은 사실은 1945년생이에요.
올해 네. 나이로 벌써 72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창구 동생 회장과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유야무야 이제 기존 전통이 조금은 흐려진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 가문은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던 가문인데 형제의 난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2009년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그 당시 그 박창구 회장이 만류를 했는데 불구하고 대우건설을 인수하는데 6조 9천이라는 거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박창구 회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거금을 쓰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네. 이 원래 형제끼리 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데 네. 형 박상구 회장과 상의를 하지 않고 지분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율을 약간 높입니다. 18.47%로. 네. 요게 사실 발단이 됐죠. 거기에다가 그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이 좋지 않으니까 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그 계열사들의 네. 그 금액을 주식을. 예, 동의하게 되죠. 네. 근데 이때 그 기업음을 이제 CP를 네네. 하는데 이게 165억 정도 되는데 요게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창구 회장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음을 끊어와 버리죠. 네네. 그래서 동생 박창구 회장이 반발을 하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이골이 깊어진 게 네. 지금 소송으로 이어지고 현재까지 왔던 그 발단이 됩니다. 박삼구 회장은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동생까지 등을 돌려가면서 왜 대한통운과 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네. 성장하는 추세였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재계의 7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니까 네.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포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건설이라든가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시장에서 보는 것들도 너무나 비싼 가격을 지금 지불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창구 회장하고도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한 7년 정도 계속 소송전이 되다가 네. 작년 정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둘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박창구 회장이 본인이 해왔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이것에 대한 자구안들을 계속 마련하고 사죄를 털고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동생 입장에서도 보니까 형이 좀 보기에 짠한 거죠. 그래서 형이 이제는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네. 잡아주면서 이제 형제 사이가 이제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 두 개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결이 된다면 다시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해봅니다. 두 인물의 사이가 좋아진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형제의 난 때문에 그 둘이 갈라선 것은 사실이니까 그 형제의 난이 발생했을 때 금호 산업과 금호 석유화학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가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2006년 그러면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죠. 네.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설 경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총체적인 그래서 돈을 빌려서 네. 이제 M&L 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일이 돼 왔죠. 이러다 보니까 채권단이 이제 주 채권단이 산업은행이 그렇다면 이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해라.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을 그룹에서 분리 경영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창구 회장은 석유화학으로 이제 2010년에 다시 복귀하게 되고 박상구 회장 역시 같은 해 이제 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박창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그리고 박상구 회장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맡아 이제 분리 경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정상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 업황과 이제 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석유화학도 그렇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전체적인 이제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반복하게 되면 자율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밖으로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기업의 대외 신인도엔 큰 타격이 없지만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외국에서 대부분 이제 네네.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거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대외 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재무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형제 간의 이제 갈등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결국 알짜 기업들이 점점 분리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된 겁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대충 이제 두 인물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듣고 갈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분들하고 뭐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면은 둘 사이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 알겠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위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을 해주고 있길래 우리가 두 분 사이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걸 해주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네. 작년부터 이제 박상구 회장이 워낙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네네.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성묘를 가는 것도 좀 형제 간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네네. 때 박창구 회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흔쾌히 또 손을 잡아준 그런 예를 보게 되면 둘이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뭔가 회사 입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주훈 대표님,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의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 그리고 금호산업을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이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금호아시아는 현재 박상구 회장 일가가 금호홀딩스를 지배하고 있고, 네.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인데, 네. 아시듯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캐시카우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호홀딩스를 통해서 지금 옥상옥 구조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합병을 해서 직접 지배를 해야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겁니다. 실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박상구 회장은 두 가지 행보를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금호산업의 주식 1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00억 원을 들여서 금호산업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네. 요것들은 이제 금호산업의 주가를 부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호홀딩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수했던 금호고속을 네. 금호홀딩스와 합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 나중에 두 개의 그룹 기업을 합병했을 때 박상구 회장의 지배력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수순으로 이 두 개의 기업을 합병을 해서 핵심 캐시카우인 아시아나 항공을 직접 지배하는 순으로 가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향후 그룹의 재건을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가 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금호 고속이라든지 아니면 금호 아시아나 항공, 그러니까 버스랑 비행기랑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을 봐도 물론 이번에 그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 한 5조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2조 2,500억 정도 남겼는데 네네. 이번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한 1,21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그 일반 전망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호고속도 인수한 이후에 매출 4천억에 영업이익 한 10%인 사비실적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메인 회사가 캐시카우 역할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돈을 잘 버는 곳을 그 지주회사 격인 기업들과 합병을 시켜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사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수장님? 일단 지금 뭐 금호홀딩스와 금호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호그룹은 자기가 할 것을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 그리고 이 모회사라고 지주회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호산업의 경우 이 정상화가 필요한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저가항공사가 너무 난립하고 있습니다. 네. 6개 저가항공사가 나타나서 국내선의 경우에는 점점 지금 프리미엄 항공이라고 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인근 동남아 국제노선까지 지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가항공사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두 자릿수씩 늘고 있는데 비해서 네. 오히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공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자본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장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야 될 게 핵심 계열사라고 알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박상구 회장이 제기할 수 있는 이게 돼야지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 타이어를 자기 계열로 늘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더딘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뭐 1등생을 과감히 없애면서 이제
서비스, 기내 서비스를 줄이면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와 이제 좀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몸집 키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짜 산업을 제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이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일단 지금 계속 얘기를 나오는 것처럼 그 돈을 잘 번다고 하는 항공기도 뭐 아주 썩 대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돈 갚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그 금호고속을 인수를 해서 금호고속이 지금 이제 합병이 됐고 네. 이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재건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금호고속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모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태 회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재편을 하게 되고 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갈등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약간 좀 매출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캐시카우를 잘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향후에 다시 재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